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입니다. 자, 먼저 매출 채권만 아시는 것도 아니지만 또 기타 채권도 여러분들 제가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도 대손 처리할 때는 처리 시에는 차변에 판매 관리비, 다시 말해서 대손 삼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판이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출 채권은 이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으로서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삼각비로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채권일 때는 우리가 대여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미수금, 성급금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사용하는 계정으로서 이것은 대손 처리 시 뭐가 생기겠습니까?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영업외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외비가 되겠죠.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일 때는 우리가 대손 삼각비, 비용 판관비를 떨어지고, 기타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손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고, 만약에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 줍니다. 결산일 때도 마찬가지. 이제 손쉬워졌어요. 대손 충당금 환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 공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채권, 요 결산시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일 때는 대손 충당금 번호가 많은 건 알고 계시겠죠.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설정 시 우리가 분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요 대손율에다가 마이너스 전년도 정기분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빼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빼줘서 요게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계산해서 우리가 모든 채권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법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뭡니까? 제로가 나오면 분계 없습니다.
제로가 나오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분계까지 낮춘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좀 쓸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요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분계는 어떻게 되냐, 이제 앞으로 통일되는 게 좋아요. 보충법일 때 분계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당연히 이거는 매출채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항상 만약에 뭐 나왔다, 요 금액이 계산한 게 모든 채권이 요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곱하기 1% 계산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결정세액이에요. 그러면 10만원, 100만원 곱하기 1000만원 곱하기 1%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원 나오죠. 근데 정기분, 자, 대손충당금이 얼마큼 설정되어 있다고 그럴까? 3만원 돼 있다고 봅시다. 남아있으면 3만원 남아있으면 요거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그럼 얼마만 보충해주면 1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요게 결정된 거니까, 요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10만원이잖아. 근데 저번 연도에 남은 충당금이 3만원 있었대. 얼만큼만 보충해주면 1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는 7만원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7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7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결정세액이니까 내가 여기 결정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분계 없다, 제로가 나왔다, 아, 이건 분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한입법은 어떻게 이루어볼까요? 만약에 이것이 12만원이 있었다 보자. 요게 12만원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원만큼 환입돼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10만원이니까. 여기서 10만원 나와 10만원 결정했는데 충당금이 12만원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똑같이 옛날에는 이렇게 분계해 줬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2만원, 이렇게 분계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계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분계하냐, 이런 식으로 분계하지 않고 보충법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계정 과목은 똑같이 해서 음수로만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만원,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확실하게 하고 더 편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실무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죠? 회사에서 취업하시더라도 다 이제는 이걸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는 이건 안 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채권일 때는 이렇게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해서 플러스를 해주면 보충법, 마이너스를 하면 환입법이다. 그러면 이것도 기타 채권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기타 채권의 보충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똑같이 기타 채권 대손 처리시
보충법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기타의 대손삼각비 얼마? 70만 원이면 70만 원 똑같이 할게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 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환입법이다. 아니 당연히 제로 나오면 분개 없지요. 똑같아요. 이거는 분개 없으면 똑같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법이에요. 환입법은 여기에서 똑같이 분개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2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삼각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당금 설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채권의 공식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당해서 이제 앞으로 환입법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분개 보충법에 음수로만 쳐줘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기말연재 외상매출금 3억 원과 받으러미 2억 원에 대하여 1%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얼마? 3억 곱하기 대손율이 1%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정한 거예요. 결정세액이 얼마? 300만 원이 결정한 거. 이게 결정세액이에요. 그런데 저번 연도에 충당금 잔액이 있죠. 충당금 잔액. 간단하게 쓸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 전년도에 남았던 거 있죠. 전년도에 남았던 충당금 잔액 있죠. 잔액이 얼마 나왔어요? 여기는 얼마? 외상매출금은 44만 원 남아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분개가 300만 원에 대해서가 얼마만 빼죠? 44만 원 빼지만 256만 원만 보충해 주면 되겠네. 차변에 대손 삼각비 256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우리가 대손 삼각비로 분개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50 넣어 나왔죠. 그러면 분개한다면 다시 쓸게요. 분개시 차변에 대손 삼각비 256만 원, 대변에 이건 대손 충당금 256만 원, 이렇게 분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신 거고, 그러면 받으러음도 마찬가지 원리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으러음 얼마? 2억 원이죠. 똑같이 대손율 그대로 가야 되겠죠. 대손율 1%고, 그럼 결정한 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66만 원이 있대네요. 그러면 우리는 266에 134만 원이네. 134만 원만 보충해주면 뭐가? 200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분개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똑같이 분개는 금액만 바뀌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개는 차변에 대손삼각비 134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34만 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붕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붕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게 안 보이나? 조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얼마? 이렇게 우리가 256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134만원. 외상 매출금은 대손 처리할 때, 받으러 오는 금액은 대손 처리할 때 134만원으로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줄이 좀 안 맞아서 자, 그래서 여기는 합쳐서 대손삼각비가 답안지는 대손삼각비가 합쳐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서 굳이 또 한번 쓴다면 차변에 여기 지금 여기 바란스가 안 맞아서 차변에 대손삼각비 합쳐서 얼마입니까? 390만 원이 되는 거네요. 39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요거는요 109번이야. 여러분들 실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9번 거 해줘서 256만원. 이건 외상 매출금 거죠. 외상 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야.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받으러 오면 110번이니까 111번으로 해서 우리가 요거는 134만원 해서 요거는 받으러 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받으러 온 계정 과목으로. 그래서 붕괴가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한번 보여준다면 이런 거죠. 우리 일반 전표 붕괴하실 때 여기다 그냥 녹화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선정자를 해가지고 할게요. 일반 전표 결산 들어간다. 요 붕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일게요. 여기다가 12월 31일 하고 차변에 대손삼각비 맨 밑에 내려가면 하나 있어요. 삼각비가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합쳐서 39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외상매출금 써있잖아. 받으라고 이렇게. 요걸 확실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얼마? 256만원. 그 다음에 또 4번 대변 치겠죠. 대손충당금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가 110번 받으러 얹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34만원. 요걸 찍게 되면 하단부에 이렇게 붕괴가 착 나오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붕괴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기타 채권이었으면 뭐만 바뀌면 돼요. 기타 채권이었으면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렇죠? 뭐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뭐 기타 채권이니까 만약에 대여금이면 만약에 대여금이 원래 114번이거든요. 그러면 대여금 대손충당금의 번호는 대여금이니까 115번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 예를 들어 또 이거는 단기 대여금이 114번이기 때문에 충당금은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붕괴는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는 제가 보충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결산하실 때는 자동 결산으로 손쉽게 붕괴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말 재고 자산, 우리 재고 자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고 자산은 제가 한번 꼭 쓴다면 이런 게 있겠죠. 재고 자산은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상품, 미착품,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이건 대표적인 거야. 원재료 옆에는 또 같이 뭐 있겠습니까? 같이 쓰죠. 부재료까지 적어 드릴게요. 부재료, 반제품 같은 거는 안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니까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은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있는 자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 정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해서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분법, 3분법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2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적으로 안다면 1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1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도 상품, 나가도 상품이야. 그러니까 차변에 들어와도 상품, 나가도 상품으로 나가요. 왜? 원가 표시니까. 그러면 여기 뭡니까? 요거는 대변에 뭐가 생기겠어? 상품 매출 이익이 생기겠죠? 상품 매출 이익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1분법은 우리가 1분법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법을 공부한 거죠. 2분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도매업일 때는 차변에 상품, 대변에 요걸 합쳐서 상품 매출로 잡았죠. 요게 시가니까. 왜? 원가 플러스 이익이 시가니까. 요거는 도매업, 소매업자들이 하는 거고 공작이 없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고 1분법은요. 2분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분법은 차변에 들어오면 매입, 대변에 나가면 매출이었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 남은 물건은 2월 상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건 안 합니다. 2분법 하나 더 있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쓰는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제품 매출, 시가로 하는 거, 요거는 제조업을 우리가 기준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분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택은 요거를 선택으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돼서 요것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분법도 있어. 5분법은 또 뭐 있겠어? 요 매입 매출 2월 상품에 매입한 출매누리, 매출한 매누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는 건 안 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매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상품으로 2분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신 겁니다. 또한 요 매출 실황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매출 요거는요. 요 매출 원가는 실황으로 얘기하자면 요것이 매출 실황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원가가 매출 수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출이니까 대변이고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뭐예요? 단기 매입액. 기초는 다 차변이고 기말은 다 대변해서 우리가 요게 나온 것이죠. 요것이 어떤 거 나온 거냐? 제가 프로그램을 열어준다고 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거예요. 상품 매출 여기 없죠? 여기다 적겠습니다. 451번 요거예요. 요거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자, 그래서 요걸 본다면 요 공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요 기초 있죠? 파란 거는 차변할게요. 기초와 단기는 다 무슨 변? 차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제거액은 백이라고 써있죠? 실계.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공식을 외울 필요도 다 나와 있어요. 빼줘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식이. 그 기초상품 제거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제거액을 빼주면 이렇게 매출원가 공식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나와서 플러스 나와서 마이너스 나오면 무조건 대변,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차변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차변이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차변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대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셨을 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결산일 현재 기말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말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먼저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파손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손품. 파손품. 그래서 파손품과 공손품은 달라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다 좀 적은다면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파손이 있고요. 비정상 파손이 있습니다. 또한 공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손도 마찬가지로 정상 공손이 있고요.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파손은 우리가 공장에 투입되기 전에 잘못된 거. 공손은요, 공장에 들어가서 잘못된 거.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파손은 회계 원리고요. 공손은 원가액이에요. 그래서 파손은 공장에 투입되기 전에 잘못된 게 파손이고 공장에 들어가서 그 물건이 잘못된 것은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공손은 불량품이 많겠죠. 만들다가 만들어져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 정상 파손은 어떤 의미냐? 매출원가에 포함하겠다라는 얘기겠고, 비정상 파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겠다. 미포함이라고 적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은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오늘은 원가를 안 하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파손은 요것이 무엇이냐, 어떤 뜻이냐, 이거는 원가성이 있다. 말하자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머추런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원가성이 없다, 말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니꺼로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잘못된 파손은 파손인데 정상 파손은 차변에 매출원가로 우리가 매출원가 요게 영업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업 비용으로 우리가 분기하겠다는 얘기고, 대변에는 뭐 재고 자산이 되겠죠. 하지만 비정상적이다 그럴 때는 차변에 매출원가가 아니고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은 정상 파손과 비정상 파손은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뜻이 이렇게 정상일 때는 매출원가를 분계하는 거고, 그 재고가 비정상적이다,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럴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처리하겠고,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분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로 하지 않겠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손은 회계 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소는 원가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건 원가에 할 때 따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 조건은 도착지까지 물품을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매수인이 지불한 것으로 말한다. 매수인이 불리한 조건이나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물건을 수입한다 봅시다. 물건을 수입하는데, 자, 물건을 수입할 때는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고요. 이 도착지가 여기가 어디 도착지 조건이 있고요. 이 물건이 오고 있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을 누구 건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지 조건은 요즘에 배선자인데, 요즘엔 기차, 비행기로 많이 해서 기적지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인도 조건, 판매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입할 때, 우리가 물건을 수입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시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언제 줄 거냐? 선적지 인도 조건,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가 도착지는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이라고 하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똑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외국이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물건을 수입하는데 외국 항구에서 돈을 줄 때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하지만 수입시 다 갖고 와라,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 전화해, 내가 그때 돈 붙일게, 왜? 물건 확인하고, 그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운송 중에 있는 거 봤을 때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선적지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해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항구에서 수입했을 때 그때 돈을 지불하면 들어오는 운송비서부터 보험료는 내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외국 항구에서 돈 안 줄 거야. 우리 한국에 도착하면 그 돈을 그때 줄게. 그러면 물건 가격과 보험료, 운송비용 모든 책임을 다 더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산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도 항상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모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내가 외국 항구에 한국에 출발할 때 사진 찍어 보냈어. 그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때 지불하는 그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의 물건은요 매입자의 물건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의 물건은 도착이 되기 전까지는 매출자의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까지 물품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비용 매수인이 지불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며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 도착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에 있는 거.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요거는 판매자 거예요. 판매자 거. 판매자 거고 그 다음에 선적진도권은요. 선적진도권에 선적하는 항구에서까지 인도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것은 운송 중의 물건은 이거는 매입자 거예요. 매입자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고요. 요거는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 어떤 걸 선호한다? 우리나라는 선적지 인도 조건. 우리나라는 다 요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품과 시성품. 적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적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 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적성품이라고 한다. 내가 A한테 내 물건 좀 팔아줘 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A한테는 내 물건은 적성품이 되겠지만 A는 자기 물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물건은 제품이야. 근데 위탁 판매 받은 제품은 적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성품은 내가 맡겼어 A한테. 근데 제3자에게 매출하면 나한테 수익을 인식을 하지만 3자에게 매출하지 않고 아직 A가 갖고 있어 내 물건을. 내가 판매해달라고 위탁 판매를 의뢰했는데 내 물건을 갖고 있어. 그건 아직 내 물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성품 매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봤을 때 또 자, 시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의 한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문이 없었으나 시험적으로 일정 기간의 상품을 보내어 시용하게 하여 판매를 형태를 시용 판매라고 하고 이때 상품을 시성품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냐? 자, 봐주시면 이런 거 있죠. 유선방송에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라는 말 있죠. 그게 시성품이에요. 그 내가 보내는 사람은 볼시 보낼 송자야. 보내는 것은 시성품이고 쓰는 사람은 시용품이라고 하죠. 우리 시험은 다 시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100개를 내보냈어. 근데 30명이 일주일 써보더니 좋습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했어. 그때 30개는 내 재고자에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70개는 다시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 30개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시종품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시종품은 수익을 인식한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 좀 어렵지만 이따 보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재고자산은 여기서 내가 얘기 안 했느냐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기말 여기 항상 우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산 자료 들어가셔서 엔터에도 찍게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기말 제공품 있죠. 기말 제품 있죠. 뭐 상품도 있으면 원래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 것만 여기다가 그냥 1원 칠게요. 1원. 그 다음에 제공품도 1원 칠게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도 1원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표 추가 한번 해서 전표 추가했죠. 요거 이렇게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조회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실까? 원래는 여기서 1원 빠졌고 여기서 기말재고 1원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빠져서 얼마 된 거야? 3원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5,900만 원인데 3원이 빠진 거야. 기말재고상 3원이 빠진 거야.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결차 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원 빠졌죠? 한번 다시 요거를 제가 요걸 다 뺄게요.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아무것도 안 쓸게요. 그리고 다시 전표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요거 조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5,900 나왔죠? 3원 안 빠졌잖아. 그러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원가에서 빠지는 거야. 왜?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다 자동 붕괴되기 때문에 이 붕괴를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만 해드린 겁니다. 요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결산에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상품도 있으면 상품 쓰고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 다음은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직접 입력 후 전표 추가하면 자동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말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도 하지만 많이 쓰지만 이제는 실무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바뀌냐 기말 상품 이제 재고액이 아니고 원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말 원재료 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말 제공품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원가. 왜 이걸 원가라고 표기가 됐느냐? 공장에 이루어져 있는 건 다 원가 표시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잘 모른다 해서 재고액이라고 하는 건 다 원가인데 그걸 잘 모른다 해서 아예 이제 기말 상품 원가, 기말 원재료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기말 제품 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재고액이 원가구나 당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공장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고 자산은 원가다. 그럼 이 제품까지 끝났으면 우리가 이거 다 뭐죠? 이것이 뭐죠? 원재료, 부재료, 그래서 제공품, 제품 여기까지 흐름이죠. 이거 다 원가예요. 이거 다 원가입니다. 여기 있는 거 원가예요. 원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말고도 상품, 타사가 만든 상품 다 원가 표시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 미착품 수입할 때 우리가 수입할 때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거 다 원가입니다. 원가에다가 이 원가 여기는 원가는 다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익을 붙일 때는 우리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영업수익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하자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품이 나오니까 제품은 원가예요. 원가 여기다가 플러스 이익을 붙이면 제품 매출입니다. 이거는 영업 수익으로 바뀌어요. 왜? 요게 시가니까. 시가기 때문에 이 영업 수익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 여기 제품이 이렇게 오신 거야. 상품도 여기 똑같은 원리로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가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야. 상품도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상품도. 상품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요 과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익을 붙여서 상품 매출. 그래서 이것도 영업수익이에요. 시가니까. 그래서 재고자산만 매출일 때 시가 매출일 때 매출자를 붙여요. 건물은 들어오고 나갈 때는 건물 매출입니까? 아닙니다. 들어와도 건물 나가도 건물이에요. 기계장치도 들어와도 기계장치 나가도 기계장치야. 하지만 재고자산은 나갈 때는 항상 매출자라는 걸 꼭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호텔업자에 들어갔어. 그럼 그 호텔업자들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닙니다. 숙박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의료 매출, 아니 뭐 보험 매출, 뭐 거기에 정해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운수 산업에 들어갔더라. 그럼 운송 매출이죠. 지하철, 버스, 택시 다 운송 매출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매출자 앞에 모든 계정 과목이 조금씩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은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고자산이 좀 중요한 범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실 거고, 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여기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 이건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제품, 기말 재고의 직접 입력이라고 나왔죠. 그다음 여기 도착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선적지, 적성품, 위탁품, 시속품 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장부와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파손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비정상적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걸 해주고 끝에 꼭 재고자산의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환경 설정에 우리가 실무에서는 환경 설정에 해주기 때문에 8번 타계정을 안 하지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붕괴를 한다 그럼 차변에 요런 게 있죠. 요거를 만약에 한다. 요거 다 지울게요. 아까 5,900 나왔었죠. 만약에 요걸 하고 결산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는 거. 내가 여기다가 먼저 파손품이 있었어. 다 지울게.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요거 얼마로 할까요? 요거 43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여기에서 F2번 8번 타계정으로 쟤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걸어주면 요거 딱 했으면 결산 자리에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요렇게 430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쳤죠. 그냥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5,900에서 430 빠지잖아.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빠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모 손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8번 타겟 대체 해주는 건데 요 8번 타겟 대체 해줄 때 요거는
실무에서는 아예 환경 설정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주지만 시험 볼 때는 이 8번 타겟 대체를 꼭 걸어줘야 돼요. 이 8번 타겟 대체에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8번 타 계정으로 대체라는 말은 첫 번째 무조건 원가, 무조건 대변, 무조건 재고 자산 계정입니다. 다른 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기 손익과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걸 걸어줌으로써 우리가 무조건 대변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재고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기 손익과 무관하다.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형수단 감가상각비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쉬고 5시에 수업 들어갈게요.